한국의 살인 사건 49번째 사건입니다. 이게 1998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을 할 때 1998년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신상 공개가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름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있는데 임씨. 네. 임씨라고 하고 그 당시 범행 당시 나이는 26살. 네. 이거는 부제로 어떻게 붙어 있냐면요. 나는 3,000살 먹은 악마다. 네. 섀도우 얘기하는 건데 이제 조금 이따 서서히 풀어가고요. 네, 이 말이 왜 나왔을까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98년 3월 2일 날 예.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00시 10분경이죠. 10분에서 20분 이제 그 사이 같은데요. 네.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이에요.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한 비디오 가게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화재죠, 화재. 네.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예, 119 출동하겠죠. 네. 근데 진짜 비디오 가게라 그러니까 되게 이제 셔터 확 내려놨겠죠. 네. 옛날에는 98년 당시에 비디오 가게 동네에 많았잖아요. 네. 진짜 지금은 어디 한 군데도 찾기도 힘들고 비디오 가게 없을 겁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옛날엔 만화 가게랑 비디오 가게 네, 같이 맞아요. 해가지고 네.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비디오 가게가 되게 네, 성행했어요. 네. 근데 진짜 이 얘기를 좀 앞서서 비디오 가게가 과거엔 되게 성행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수를 하게 되고 새로운 신작이 들어오면서 비디오 가게가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 그렇습니다.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한 비디오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니까 신고가 들어갔겠죠. 119에. 네. 119가 출동을 했는데 셔터가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강제 개방을 해요. 뜯어내가지고 올리고 이제 안으로 진입했어요. 불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금방 진화가 됐어요. 진화가 됐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사람 어느 정도 탄 사람 형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안에서 gat혀서 나오지 못해서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건가? 예.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았죠. 않았습니다. 그 사람 형상을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미라 형태예요. 온몸에다가 붕대를 칭칭 감아놓고 테이프로 다 붙여놨어요. 머리에는 비닐봉지도 씌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묶어져 있고. 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재에 의해서 사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의문점이 하나는 어떻게 보면 붕대로 감은 미라 시체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화재가 분명히 났고요. 예. 그런데 셔터문이 당겨서 심지어 셔터문이 잠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닫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잠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는 누군가가 범행하고 잠그고 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체를 보니까요. 자세히 봤겠죠? 네. 흉기나 이런 둔기를 사용해갖고 온몸을 엄청나게 두들겨 팬 거예요. 난타한 거죠, 난타. 그래서 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 그 붕대를 감은 온 몸에는 피가 다 번져갖고 범벅이 돼 있는 상태고, 이 두개골하고 안면부가 거의 함몰 상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둔기로 때린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장을 많이 봤던 교수님도 알다시피 강도 사건에 그렇게까지 폭력을 무자비하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바닥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사람을 때렸다고 그러니까 소방관이 놀래갖고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뛰어나와갖고 현장 감식반이 왔거든요. 현장 감식반이 보니까 안면부가 완전히 함몰됐어요. 그리고 전신에는 다발성 골절이 뭔지 아시죠? 여기저기 네. 뚝뚝뚝 다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을 지는 것이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강도 같으면 그 어렵게 굳이 사람한테 붕대로 칭칭칭 감고 테이프로 붙이고 묶어놓고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까? 돈만 뺏어가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강도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비밀을 좀 알아내려고 묶어놓고 고문했을까? 고문.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조그만 비디오 가게 하는 주인한테 얼마나 그 감추고 싶은 뭐 대단한 비밀이 있을까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이제 피해자가 일단
발견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피해자 수사를부터 하는 거죠. 원한이라든지 예. 어떤 뭐 사적인 감정을 살 만한 일들이 있었느냐를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뭐 이상 비밀을 캐낼 만한 것도 없고 뭐 강도도 아니고 채무 관계도 보니까 오히려 그렇죠. 빚을 지고 있고. 채권 채무 관계에 무슨 해결사가 왔다고 그러면요. 해결사가 오면 여러 명이 와서 시끌시끌하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묶어놓고 패고할 정도면. 그런데 주위에 또 탐문을 해보니까 경찰이 탐문해보니까 뭐 소리 들은 게 없대요. 그러면 강도도 아니야. 뭔가 비밀을 알아내려고 뭐 시도한 것 같지도 않아. 그다음에 채권 채무 때문에 무슨 해결사가 와가지고 해코지 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까? 이거는 면식범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거 키입니다. 키. 샷다를 내리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갔다. 즉 안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이걸 보통의 범인들 같은 경우는요. 잠그기까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 열쇠의 위치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봉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증거인멸을 확실한 게 있어야 본인이 그걸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증거도 발견이 안 돼요. 증거 당연히 화재 때문에 잘 안 나오겠죠. 네, 화재 현장은 정말 거의 그리고 또 증거가 진압하는 그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을 막 쏘잖아요. 그 경우는 증거 안 나와요. 지문도 안 나오고 족적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난감한데 단지 하나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그러면 1번으로 떠오르는 건 대단히 불행하게도 아내예요. 집사람하고 불화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내가 그렇다면 이 남자가 죽고 나서 아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보험이라든지. 아내가 남편을 만약에 해코지 한다면 해코지할 만한 살해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불이 나고 이랬을 때 아내의 알리바이를 먼저 따지겠죠. 네. 그래서 이 와이프 이제 아내 불러다가 당일날 알리바이를 확인하니까 성립이 돼요. 네. 그러면 아내도 범인은 일견 아니에요. 그렇지만 직접 실행은 안 해도 남을 시켜서 할 수는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죽일 만한 무슨 사유가 있을까 하고 제일 먼저 따지는 건 보험이에요. 네. 보험 봤더니 보험이 있어요. 네. 실제로 보험을 들었는데 이것이 그 피해자가 든 보험인데 맞습니다. 피해자가 보험 들었어요. 피해자는 김 씨예요. 네. 아내는 정 씨, 예, 피해자는 김 씨. 김 씨. 김 씨가 보험 들었어요. 그 김 씨가 39살이거든요. 머리 쪽에 상해를 입으면 8천만 원. 그다음에 범죄라든지 이런 사고로 죽으면 4억. 네. 4억을 받도록 이 사람이 보험을 들어놨네. 근데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아내가 의심스러운데 아내는 이 보험에 알리바이가 대해서 딱 몰라요. 네, 보험을 들은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보험 들은 것도 모르고요. 아내는 또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경찰은 이건 아내는 일단 배제하죠. 네.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 누가 있을까 이제 수사 대상을 확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해봤더니 거기 뭐 종업원 비슷하게 비디오 가게 종업원 비슷하게 있던 임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옥탑방에 삽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임모 씨를 딱 지명하게 되는 건 아니고 탐문 수사를 하다 보면 의심스럽거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관계가 있을 만한 것들을 듣다 청취를 하다 보니까 이 임 씨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게 된 건데 그렇죠. 더욱이 같이 한 7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사이고 옥탑방에 같이 살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한 거예요. 종업원 비슷하게 비디오 가게 일도 도와주고. 왜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그렇게 수사를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감정적인 것들은 사실 더 가까울수록 감정적인 부분이 더 세지고 원한이나 복수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건에 발생하게 되면 일단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파악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사 절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고 보험 들고 있는 사실을 모르니까 아내는 일단 배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임모 씨, 26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임모 씨가 이제 의심스러워서 이 사람한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화재 당시에 잠자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잠자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수사관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거든요. 수사관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내 되는 사람이 안 죽였다면, 혹시 아내가 범인이라면 직접 안 죽였다면 이 사람을 시켜서도 죽일 수 있다고 예측은, 추정은 할 수 있잖아요. 유추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야, 당신이 아니면 그러면 집사람이 저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형사들이 자꾸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임 씨한테 당신 이 집하고 거의 가까이 옥탑방에 살고 이 사람들에 대해 제일 잘하는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집사람이 누구 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식으로 막 그게 예측하고 이제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팔팔 뛰는 거를 느꼈어요, 형사. 형수님은 절대 그럴 사람 우리 아닙니다. 형수님이 그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우리 형수님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우리 형수님이 그 의심을 합니까?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때 이미 수사관들은 찡 하고 촉이 왔을 겁니다. 실제로 뭔가 과잉보호하잖아요. 네. 그 말투 속에서 아까도 교수님 우리라고 했던 표현을 음. 붙이거나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상태들을 형사들은 계속 파악을 해가면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거든요. 근데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형이랑 더 친하고 일을 같이 했는데 피해자하고의 유대관계, 죽은 사람은 형님인데. 네, 유대관계보다는 오히려 형수하고의 유대관계가 더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형사들이 이거 치정 플러스 보험금 목적 범행 아니야? 이런 이제 느낌을 갖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막 그 아내에 대해서 주변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사람 수사를 했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36살 장 씨예요. 장 씨가 그때 호출기를 썼는데 호출기 사서함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진짜 이게 음성이에요, 음성. 이게 사서함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옛날에는 삐삐. 삐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인데 과거에는 삐삐로 해서 이제 네. 그 삐삐입니다, 호출기. 네, 그래서 음성을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걸 들을 수 있는데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는 음성 메시지가 이 장씨 삐삐에서 나온 거예요. 왜 도망가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보낸 사람, 그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 씨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송 편의상 제가 도망가라는 얘기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좀 디테일한 음성 메시지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 저 구독자분들 죄송한데 그냥 미루어 짐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순간 경찰은 딱 느낍니다. 이 둘이 내연이구나. 내연 관계구나. 이거 딱 압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구도는 잡혔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거처하는 곳 다 압수수색 들어가요. 아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 그다음에 그 임시 그 옥탑방 네. 거기도 다 뒤져서 압수수색을 해요. 네. 압수수색을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압박받았겠죠. 그리고는 그거 할 때마다 조사하고 뭐 물어볼 때마다 이제 이 임 씨가 계속 떨어요. 목소리가 떨고 조사 받을 때마다 떨고, 이거는 이때부터 불안 반응이 계속 나오니까 형사들은 아마 집중적으로 임 씨를 체크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이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야 뭐 우리 현직에 있었으니까 잘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형사가 마주보고 조사를, 우리 딱 요런 등이네요, 그죠? 네, 놓고 원래는 이 조사 받을 때 이 조사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림도 안 걸어놓습니다, 벽에. 네. 그냥 둘이 딱 마주치고 백지 한 장 들고 딱 이렇게 마주보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 조사할 때 일부러 상대 눈도 살펴보고 그 손 미세한 떨림까지 형사는 굉장히 그 자세히 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볼펜 같은 걸 툭 떨어뜨려요, 일부러 땅바닥에. 그리고 죽는 것처럼 하면서 다리 떠는지 본다고요. 네, 어떤 경우,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했는데요. 딱 일부러 볼펜 떨어뜨리고 밑에 내려가 볼펜 주스면서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와들와들 떨고 있어요. 그건 범인이에요. 저는 옛날에 면담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형사분들이 피의자 그 진술 녹화실이랑 상담실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저는 일부러 혼자 둬요. 그리고 미러가 있으면 미러에서 바깥에서 보거든요.
라이너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을 볼 수 있고 저쪽에서는 우리를 못 보는 그 네. 라이너실이라고. 왜냐면 항상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곳에서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표정 살펴보고. 네, 5분에서 10분 동안 이 사람이 초조하거나 했을 때 행동을 봐요. 그리고 어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긴장하거나 무엇을 통제를 하려고 하면 아예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대충 파악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계속 두리번거리거나 뭔가 누가 오나 안 오나 살피는 사람은 굉장히 기저에 불안이 있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사전 파악 작업을 네. 하는 거지. 네. 성향을.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파악을 해 들어가고 처음에 말을 걸 때 내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저희는 이제 프로파일링이 시작이 되거든요. 너무 그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고. 아, 그런가? 너무 이제 이거 편집. 편집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네, 이 부분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의 반응이라는 게 사실은 자신이 통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는 98년도기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테랑 형사가 이제 이거는 지금 베테랑 그 형사 그 당시 사건 담당했던 거는 부천 중부경찰서 강력팀에 있던 지금은 이제 구리서 강력팀인가 가 있을 거예요. 최중화 형사예요. 아, 최중화 형사가 그 사건 했거든요. 네. 그런데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놈 벌써 막 목소리 떨리고 아마 볼펜도 떨어뜨리고 봤을 거예요. 제가 하는 수법 뻔한 거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거 좀 이제 촉이 왔겠죠. 그러니까 마주보고 딱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끼리는 그 기법이었는데 마주보고 한참 동안 말 안 하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쳐다만 봐요. 이 앞에 있는 그 상대는 엄청나게 신경 쓰이죠. 형사가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기법을 쓰긴 했거든요. 아주 긴 침묵을 하고 응시하다가 눈 딱 마주치면서 야, 왜 그랬냐?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왜 그랬어 이 사람아. 여기에 확 무너져 버리는 놈들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네. 이 친구도 내가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임마 너 왜 그랬어 자식아 이러는 것처럼 한숨 푹 쉬다가 너 왜 그랬냐 이 한마디에 사실 이 임씨 같은 경우는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방어선은 이 사람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한 게 뭐냐면 그 아내가 보내는 음성 메시지. 넌 뭐 장모 씨 그 여자가 네가 형수라고 부르는 여자가 너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그것까지 보냈는데 막 거기서 확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게 신문 과정 속에서도 나타나고 범죄 현장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잘 흔들리고 어떤 형수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막 활활 뛰고. 과민하게 반응하고 근데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자한테 공격적인 성향으로 다 드러나는 것들이 아하, 그게 그 오히려 공격적인 성향하고 이게 연결이 되네요. 네, 저는 그 감정선이라는 것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 현장하고 신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되게 일치할 수 있는 면. 컨트롤이 안 되는 스타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심리적 방어선이 딱 무너진 거예요. 조용히 한 5분 쳐다보고 있다가 너 그 도망가라고 그 형수가 너한테 막 그 삐삐도 보내고 했더만 너 왜 그랬냐? 이러니까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때 또 갑자기 격앙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죽였는데요. 그놈은 죽어도 마땅해요. 그 형 죽은 사람이죠. 그놈은 죽어도 마땅해요. 응? 죽어 마땅해요. 형수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랬어요. 형수는 근데 이 사건 몰라요. 내가 혼자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거의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과연 형수가 모르는지 여부는 이제 서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하려면 일단은 이 임씨라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과 그다음에 아내 장 씨의 관계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납니다. 임 씨는 26, 예. 그다음에 장 씨 여성은 38. 8. 남편이 조금 적을 거려요. 39. 한 살 더 먹었다. 네, 39. 그래서 그러니까 예. 나이 차이가 임 씨랑 이 부부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임 씨가 그 집에 옥탑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수시로 내려와서 비디오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종업원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임 씨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임 씨는 7년 전에 26이니까 7년 전에 19살 때죠. 19살 때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 가지고 뭐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면서 앵벌이까지 해요. 앵벌이까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부천에 사는 이 장 씨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장 씨 만났을 때 장 씨는 뭐 했냐면요. 만화 가게 했어요. 만화 가게. 원래 이제 만화 가게 하던 분들이 또 비디오 가게도 하고 그래요.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유통 그 당시에. 경로니까. 예, 만화 가게를 만나 갖고 장 씨를 만나는데 이 여성 장모 씨가 이 불쌍하게 봤나 봐요. 19살 먹은 어린애가 고생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 라면도 끓여주고 김치도 꺼내주고 그래서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 임 씨가 조그만 공장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공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자주 뜸나는 데로 와가지고 이사할 때 이삿짐도 날라주고 비디오 가게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이제 그 잘해주고 그러다 보면 또 형님이라고 부르고 남편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겁니다. 네. 그래서 거의 종업원 형태로 일을 했고요. 정말 일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였어요. 진짜 임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 씨만큼 형수만큼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로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그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진짜 뭐 고생이란 고생은 어린 시절에 다 했겠죠. 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누가 생명부지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밥도 해주고 따뜻하게 말 건네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애착을 느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추후에 이건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둘이 가까워졌어요. 네. 남편 김 씨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이 김 씨는 시골에서 이 만화가게 하러 올라오기 전에 시골에서 큰 농사를 크게 짓는 집 아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아내 되는 사람 장모 씨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외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창피해 가지고 아내를 버릴 수는 없고 보따리 싸갖고 둘이 손잡고 부천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고는 있지만 아내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지 애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박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부천에 와서 사업도 잘 되고 잘 건축업을 했었거든요. 와서는 처음에. 네.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비디오 가게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씨는 약간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도와주려고 만화 가게도 하고 비디오 가게도 하고 결국 이 사람은 건축 일을 하다가 빚만 잔뜩 지니까 그 사업은 못하고 이제 비디오 가게에 붙었던 거고 실제로 비디오 가게는 또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내가 주로 꾸려가고 그 아내의 비디오 가게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는 임 씨였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임 씨하고 장 씨가 내연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내연 맺고 나서 나중에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이 김 씨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각각 다른 방을 쓴대요. 네. 각 방을. 네. 각 방을 쓰니까 비는 시간을 알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이 임 씨가 몰래 들어가서 아마 거기서 이 새벽 간통한 거죠. 네, 같이 이를테면 성관계를 간통을 가졌던. 몰래 하고 이제 이랬던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이 장 씨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 보니까 비디오 가게잖아요. 네. 비디오 촬영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저 부부간의 이 사생활을 몰래 감시한답시고 또 뭐가 또 지가 참여할 수 없지만 참견할 수는 없지만 사생활을 알게 하려고 몰카 같은 거 비디오 카메라를 집안 곳곳에 설치해 가지고 두 사람 부부간의 성관계 동영상도 잔뜩 찍어놓아서 보관하고 있는 게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옥탑이다 보니까 밑에 이제 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식당에다가 스피커하고 이렇게 해서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관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그것도 다 성관계 다 들었대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가 가끔씩 그 방에 들어가서 성관계하는 것도 몰래 찍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있을 때도 자기가 몰래 들어와서 네.
그 여성분과 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찍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찍어서 그 테이프도 나중에 압수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히 이거 무서운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 씨가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대로 대해주지 않고 그러는 거 보면서 이 임 씨 입장에서는 그 형수는 천사예요. 네. 저 천사 같은 형수를 그 성관계할 때도 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싫었던 거고요. 그건 부부간의 일인데 이놈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싫었던 거예요. 근데 김 씨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임 씨와 장 씨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임 씨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장 씨한테. 근데 장 씨는 그냥 필요해서 만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김 씨에 대해서는 남편 김 씨에 대해서 임 씨가 느끼는 거는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밉기도 하고 증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쌓여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피해자와 지금 임 씨가 어떻게 그러면은 조우를 해서 사건이 일어났는가? 저희가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봐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 사건 현장의 시간이 그때 1998년도 3월 1일 밤.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3월 1일 밤 이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비디오 가게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임 씨는 그 김 씨 형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많이 있었죠. 네. 내가 천사처럼 생각하는 형수를 구박하고 동물적인 방법으로 뭐 범하고 이러는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는 개입을 못하니까 막 숨 넘어가고 증오는 쌓여 있었어 형한테. 그러던 중인데 그때쯤 이제 비디오 가게가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채무는 있고 생활고까지 막 겹치니까 김 씨는 답답했잖아요. 네. 김 씨가 머리를 딱 쓴 게 뭐냐면 내가 미리 들어둔 보험금 타먹자.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임 씨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상해든 내가 다쳐야 머리를 된다. 다치건 그러면 누군가 도와서 날 다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나마 좀 안전. 머리 다치면 8천만 원이거든요. 그 죽으면 4억이니까 죽는 건 아니었겠죠. 그렇죠. 최대 요거 8천. 이 머리 쪽 다쳐가지고 적정히 다쳐서 8천만 원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강도처럼 위장을 해보자. 그렇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다친 걸로 위장하기로 해서 임시 불러요. 야 동생 너 일로 와봐. 나 지금 어려우니까 강도로 위장해갖고 나 보험금 좀 타게 네가 좀 도와줘라. 어? 그러니까 이놈 저 임씨가 좋은 생각입니다. 또 맞장구 쳐요. 네. 그래서 둘이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딱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도 생명보험 들은 거니까 머리에다 상해를 가해가지고 생명에 지장은 없게 정도 또 후유도 없게 후유증도 없게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보수는 또 3분의 1 주기로 해요. 성공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8천만 원 받은 데서 3분의 1을 너한테 준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거 입으로만 약속하면 못 믿잖아요. 네. 그리고 또 머리 다치게 했는데 나중에 네가 때려서 다쳤다고 그러면 또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안합니다. 임 씨가. 형님 그 나중에 또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준다던 돈도 안 주고 또 내가 때려서 다치게 했다고 그러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형님 이 모든 과정을 녹화해 놓읍시다. 그래야지 나도 안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의를 해요. 네. 참나. 저는 이것 또 하나의 이 사람의 어떤 계획적인 범죄 속에 임 씨의 계획적인 범죄의 하나다. 네, 왜냐면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비디오를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한테 용의점이 오더라도 이제 나중에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아예 비디오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보여주면서 증거로 채택하게 하려고 했던. 그러면 그때는 살해의 어떤 그 생각이 없었을까요? 이제 근데 교수님 저는 그때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디오 촬영할 때부터 그러면 살해할 생각이 있었으면 비디오로 찍어놓을 일이 없잖아. 저는 그 증거인데. 이 임 씨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비디오로 계속 촬영을 해뒀잖아요. 죽는 모습도 찍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이 사람은 계속 보면서 자신의 뭐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아니면
단계만 있을 수도 있는데 컬렉터 수준은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살인 사건 현장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걸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시 이제 나중에 증거로 남기기 위한 것보다는 살해하려고 제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전 두 가지 다 있다고 봐요. 두 가지 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얘가 죽이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아, 예, 이제 그거 설명드리려고 네, 해요. 자, 드디어 D-Day가 됐어요. 네. 3월 1일 날 밤입니다. 거의 자정이 돼가는 무렵에 두 사람이 비디오 가게 안에 들어가서 비디오 카메라 설치합니다. 네. 딱 삼각대에다가 딱 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돌아가게 한 다음에 자 붕대도 준비했고요, 테이프도 준비하고 몽둥이도 준비했어요. 네. 몽둥이도 딱 준비해가지고 범행도구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둘이서. 3분의 1 주기로 하고 뭐 이런 것 등등을 녹음 다 해요, 녹화 다 되게.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 시작 들어갔어요. 자, 김 씨가 의자에 딱 앉아요. 앉으니까 형님 발 좀 들어보세요. 밑에서부터 붕대로 칭칭 감기 시작합니다. 붕대를 감고 난 다음에 그 붕대 감고 마지막 끝부분에는 테이프로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미이라처럼 감싸는 겁니다. 얼굴도 비닐로 싸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때릴 때 덜 아프라고 싼 거예요. 예? 네. 자, 또 김 씨가 얘기합니다. 야, 뭐 아플 수밖에 없겠지만 붕대 둘러맸으니까 좀 덜 아프겠지. 그래도 야, 아프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 나 아프니까. 하여튼 보험금만 타면 되니까. 그러니까 형님 걱정 마세요. 3분만 참으면 돼요. 안심하세요. 내가 슬기롭게 때려줄게요. 예. 몽둥이를 그냥 때립니다. 근데 머리에 제대로 맞았어요. 시작과 동시에. 그러니까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만하라. 오, 그만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막 마구 때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의 기절해 가는 사람을 그 옆에 있던 벽돌 종류 네. 그걸로 머리를 계속 까버리는 거예요. 피가 막 튀고 잠시 후에 그 사람 사망해 버립니다. 근데 이때 죽이면서 하는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예. 뭐라고 했나요, 교수님? 아까 섀도우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예, 이게요. 이 비디오 테이프를 경찰관들이 보고 나서 다 자지러졌어요, 뒤로. 얼렁 나자빠질 정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리면서 형님 기다리세요. 금방 끝나요. 3분만 참으세요.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몽둥이로 딱 때리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막 때리니까 소리 지르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벽돌까지 들어서 막 내리 찍을 때 갑자기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임 씨가. 네. 행동도 변하고 표정도 완전히 바뀌고 말투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 비디오 테이프에 그대로 나왔으니까요. 그 싸늘한 표정 그 자체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냥 진짜 그 표정 자체가 소름 끼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담당 네. 형사는.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죠. 아, 이거 정말 얼마나 잔인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말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섀도우야. 그림자라는 거예요. 내 나이는 몇인 줄 알아, 이 새끼야? 나 3,000살 먹은 악마야, 임마. 나 3,000살 먹은 악마인데 너 같은 놈이 이해 못할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악마고 수천 년 전부터 너를 응징하기 위해서 기다려왔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희 놈의 새끼 맨날 와이프 때리고 구박하고 강제로 성관계하고 나쁜 놈의 새끼 너는 죽어야 돼. 야, 이 새끼야, 때리니까 머리 아프지, 이 새끼야? 뭐 이래가면서 빈정거려가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휘둘렀는데 거기에 동원된 게요, 120cm 정도, 1m 20cm 정도 되는 몽둥이, 당구 퀴대, 그 다음에 벽돌까지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머리통을 막 내리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붕대로 칭칭칭 무슨 미이라처럼 강진 상태에서 마구잡이 공격받고 어떻게 반항도 못 해보고 그냥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비디오에 그대로 다 찍힌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땐 저 사람 제정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본인은 기억 안 난다고 계속 얘기는 하긴 했어요. 네, 그때 나에게 다른 인격이 있는 것 맞아. 같다.
예. 나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죽인 건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때 난 그 현장에 있었던 상황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다른 인격, 나는 전혀 모르는 다른 인격이 내 튀어나온 속에서 튀어나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형사들 입장에서 봐도 순식간에 표정, 말투, 행동이 막 바뀌니까 이 사람이 나는 기억 전혀 못하고 나는 다른 인격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형사들도 사실은 한편으로 난감했을 거예요. 봤으니까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거를 순식간에 사람이 막 이상한 쪽으로 뒤집힌 것처럼 바뀌니까 저 새끼가 얘기하는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다중인격의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걸까? 형사들이 답답했겠죠.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 다중인격에 대한 논란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일어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상황이었어요. 그랬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교수님 이게 저는 철저하게 계획된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는 증거로서 자기 컬렉터로서 그거를 모아놓은 것도 있지만 자기의 그런 변한 인격들을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게 나중에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중에 불리해졌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내놓으려고 내놓으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다중인격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비디오를 많이 보고 범죄물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네. 예, 임 씨가. 그래서 사실은 경찰들도요. 이 정신과 의사한테 보여줘요. 테이프 갖다 보여줘요. 그리고 전문가들 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예요. 환청이나 환시 등 망상 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 그 분열증, 이른바 얘기하는 조현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령이 빙의됐다. 악령이 빙의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근래에 나오던 다중인격 장애, 해리성 장애라고 그러죠. 네. 이런 소견, 여러 가지 갖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빙의라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떠도는 어떤 영혼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고 옮겨 붙어갖고 막 그 행동하는 어떤 미신적인 처방 같은 거를 빙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속인들은 그 빙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무속인 빙의 얘기는 나중에 이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할 때 제가 빙의 되는 걸 봤거든요. 그거는 그때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조현증이다, 빙의다, 뭐 다중인격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법정에서는요. 그런 주장들 다 배척해 버렸어요. 이거는 딱 맞네요. 유니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애초부터 계획살인이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조현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증상이 징후 같은 것들이 있어서 판단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순간에만 망상이라는 것들이 보였을 것 같은 어떻게 보니까 조현병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중인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임 씨가 말하는 내용 자체가 다중인격일 수가 없는 것들이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가 아까 자기 한탄까지 하고 자기 그렇지. 밥 제 시간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거는 다른 본인이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혀 다른 인격을 얘기하거든요. 다른 그렇죠. 인격체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인격체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면 밑에 자기가 숨겨두고 있는 성격 자체의 부분, 하위 성격인 부분이 튀어나왔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실제로 하위 성격과 그럼 이런 다중이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로 뭐가 있냐면 샴쌍둥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샴쌍둥이가 있을 때 얘는 눈깔 총으로 쏘려고 그래요. 근데 얘가 말렸어요. 하지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는 말릴 수가 없는 거니까 서로 다른 인격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한테는 책임이 없지만 얘한테는 책임이 있는 건데 이랬을 때 우리는 이런 개념을 다중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그냥 자기 안에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는데 숨겨왔던 하위 성격들이 드러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책임 소재가 다른데 제가 봤을 때 임 씨는 하위 성격이 나온 거지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다중인격이고 다른 인격이 나와서 살해 행위를 했다면 자신하고 관련된 얘기는 안 해야지 맞죠? 네, 그것이 자기 얘기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임 씨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악마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 등을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분석한 거 정도도 법원에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럼요. 분석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애초부터 계획살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원래는 사형구형하고 이제 이랬는데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도 복역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임 씨는. 그래서 무기수기 때문에 저희가 임 씨라는 정도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냥 무기수기 때문에 사형수라면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 안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요. 다중인격 관련돼서 실제 여부가 막 논란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아마 대한민국 이제 경찰사에서 처음으로 다중인격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맘때쯤에는 진짜 다중인격에 대한 게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다중인격은 우리가 그 정신의학계 UFO라고 해요. UFO. 또 UFO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도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중인격이 실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증명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해서 다중인격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데 그러면서 다중인격의 논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얘를 어떻게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런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명하고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가 사실 이때쯤에 엄청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하고 다중인격 쪽으로 들어갈게요. 네. 이 사람 임씨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인정했어요. 난 이제 그 집에 피해를 보상할 길이 난 없다. 내가 가정 파탄을 내긴 냈지만 애들은 잘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본인의 계획 범죄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은 무기 받고 지금도 복역 중에 있고요. 이즘에 이제 그 S모 지상파에서 추적 사건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이 섀도우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섀도우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살인 과정을 찍은 비디오를 방영해 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방송위에서 시청자들한테 사과하고 책임자 징계해라 하는 어떤 중징계가 떨어지기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년의 범죄하는 과정이 원래는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김 씨가 제안하고 이것도 김 씨가 제안했는지 저도요. 아니면 임 씨가 제안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런 짓을 했는지는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네. 우리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임 씨가 제안한 걸로 보시는 거죠 지금. 저는 철저하게 임 씨가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형님 보험금이나 타시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아니면 던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물 수 있게. 왜냐하면 이 나중에 이 뭐 그 장 씨죠. 장 씨와 김 씨의 그 사생활을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주변에 집착하고 근데 그 방법이 스피커를 설치한다든지 몰카를 설치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교묘하고 정밀하고 하거든요. 저는 절대 어설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임 씨가. 네,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감정적인 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계획하고 노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의심은 했더라고요. 김 씨가 두 사람이 어떤 내연 관계 아닌가 해가지고 의심을 많이 해서 때려서 그 살해할 때도 너 이 새끼야. 내가 그 아내하고 그 내연 관계 가는 거 너 의심했었지 이렇게 그것도 추궁하는 것도 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 씨한테는 장 씨가 굉장히 애착 관계의 사람인데 김 씨가 만약에 의심을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거,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본인은 떨어지면 안 될 입장이니까. 네, 아마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죽일 생각을 했던 것 같죠. 네. 의심하니까 이 죽일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임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불우한 생활을 겪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출을 해가지고 작은 집에 맡겨졌어요. 작은 집에 맡겨졌는데 작은 집에서 굉장히 구박받고 늘 굶주리고 끼니도 거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쓰러진 적도 있답니다. 이건 이제 추후에 조사한 거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살 돼가지고 그 이전에 나오기는 서울로 와가지고 상경에서 앵벌이하고 이러다가 19살 정도 될 때 부천시 역곡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 다니면서 만화가게 하는 장녀인을 만났고 네. 평생 동안 구박만 받아오고 살은 사람이었는데 이 장녀인이 라면도 끓여주고 김치도 주고 인간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말대로라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으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아봤다. 그래서 이 장 씨에 대한 애착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임 씨의 어떤 그 배경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정리가 된 거고요. 마지막까지 장 씨에 대해서는 장 씨는 전혀 모르고 끝까지 이건 끝까지. 오로지 다 내가. 예. 네. 결국 기소 못했어요, 장 씨는. 그러니까 뭐 기소 어쨌든 뭐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했을 때 장 씨는 도망가라고 했다라는 건 임 씨가 사건을 저질렀을 거라고 의심을 했던 의심을 했던 거죠. 의심을 했으니까 이거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은 이거 임 씨다. 그리고 또 의심을 했었던 걸 알잖아요, 이 아내도. 네. 내연 관계 때문에 죽인 것 같다. 우리 남편이 눈치채니까 죽인 것 같다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했지만 이 사건에 보험이 들어있는 사실도 몰랐고 맞아요. 공모해서 죽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도망가라고 얘기는 했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종료가 되고요. 네. 지금도 복역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아마 이게 대한민국 형사 사건 중에서는 최초로 다중인격이라는 말이 거론되기 시작했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중인격에 대한 거를 좀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갔으면 싶어서요. 이게 다중인격이라는 게 사실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긴 해요.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교수님 말대로 빙의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악마의 씌웠어 이런 개념들이 더 많을 텐데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그 다중인격이라는 부분 옛날에는 지금 다중인격 요즘은 해리성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해리성 정체 장애. 네, 해리성 정체감 장애, 정체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다중인격으로 불렸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진단명 이름 자체가 해리성 장애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가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기준표가 있는데 그게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DSM. 그게 있는데 그 DSM도 판이 있어요. 원판, 투판, 쓰리판 뭐 이렇게 버전이 있는데 지금은 5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해리성 장애 즉 다중인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다가 DSM-3가 됐을 때 이제 꽤 시간이 흐른 다음이네요. 네, 그때 다중인격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계에서 이걸 인정하냐 마냐였는데 그 진단명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진단이 200명 정도였다면 다음에 그 진단명이 생기다 보니까 거의 2,000명, 3,000명 가까이. 자꾸 느네. 네, 그러니까 뭐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학자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걸 진단하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다중인격 장애가 사실은 뭐 내가 태어난 해에 시작됐어요. 1957년도에 미국에서 출간된 소설인데 이브의 새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그 소설에서 이 다중인격 관련된 게 나왔고요. 그 이후에 같은 이름의 이브의 새 얼굴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그게 엄청 흥행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중인격 장애가 이제 이 학계에서 논쟁되기 시작했고 대중들의 어떤 관심을 받은 건 맞고요. 네. 그리고 1985년도에 내가 찾아보니까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기준이지 그 DSM 네. 거기에 최초로 올린 게 85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갑자기 그 해에 그 진단명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너무 급증하죠. 네, 그러니까 급증을 3,000명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버전 3에서 네, 2,000명인가 아마 3,000명까지 늘어나요. 200몇 명에서. 그래서 그때 학계에서 말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진단하는 사람의 프레임과 그 어떻게 보면 선입관 때문에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고 또 암시를 받은 그 환자들이 내가 다중인격으로 오히려 자기가 몰고 가고 병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스스로 내가 다중인격이라고 본인이 인식하고 자꾸 스스로 자기 병을 키운다는 네, 거죠. 왜냐 진단을 받으면서 이게 혹시 다중인격이 아닐까 의사나 진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암시를 주거나 뭔가 궁금해하고 그렇게 몰아간다면 본인들이 그렇게 아예 몰아가는 것도 있다라는 그래서 더 다중인격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나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지배적. 다중인격이 흔치 않거든요. 네. 설명을 뭐 많이 하시겠지만 사례를 이제 하나 들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년도에 이제 DSM에 처음으로 이름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사례가 하나 나오네요. 네. 99년도에 워싱턴 주에서요.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있어요. 빌 그린이라는 사람. 네. 그 빌 그린한테 또 의사 여자입니다. 메리 산티닌인가 하는 맞아요. 그 네. 여성이 그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 빌 그린한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나서 이게 이제 기소가 됐어요. 강간 아닙니까? 강간 상해. 그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법원에서 하는데 오히려 이 메리 산티닌이 의사가 아니다. 이 빌 그린은 나를 강간할 때 타이론이라는 다른 인격이 지배해가지고 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이거는 빌 그린이 한 행위가 아니고 다른 인격 타이론이 나를 강간했으니까 이건 무죄다. 그러면서 네. 거꾸로 본인이 강간당하고도 공개적으로 법원에 막 대법원 주 대법원에 항의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거 굉장히 미국에서 주목받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피해 여성은 본인이 그 가해 남성을 변호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교수님 이거 처벌 받았잖아요.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인정받지 못했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신과 의사가 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때 이 99년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24개 주에서 다중인격 장애 그 형사책임 면제 관련돼서 심신상실로 인정해갖고 24개 주밖에 인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99년 당시에는 그때 워싱턴 주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때 워싱턴 주에서 이제 이 사건이 났던 거고 결국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다중인격에 관해서 법원이 무죄를 판결을 하는 경우도 유죄를 판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이 해리슨 장애에 대해서 책임 조각 사유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심신상실로 봐서. 네, 실제로 이 사람이 다중인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문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예. 교수님하고 저하고 갖고 왔는데 한 케이스는 다중인격 장애라고 판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 먼저 해주시죠. 네, 그게 바로 케네스 비안치라는 맞아요, 비안치. 네, 인물인데요. 1977년도 가을부터 1978년 겨울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덕 위의 교살자. 맞아요. 네,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나체로 여성들이 발견이 되는데 다 이게 목이 졸려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전시하듯이 이렇게 언덕 전시했죠, 전시. 피해 여성들이 한 10명 조가 있는데요. 12살부터 28살. 예. 다 이렇게 젊고 어린 그 피해자들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건이 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다 1979년에 1월 77년부터 시작한 거죠? 네, 77년 가을부터 해서 78년 겨울까지 하다가 뭐 사실 멈춘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이동된 거죠. 1979년 1월 11일 날인데요. LA로부터 한 2,000km 떨어진대요. 많이 멀죠, 교수님. 그것도 워싱턴주 벌링햄인데 거기서 여성이 발견이 되는데 이때 나체는 아니었는데 목이 졸린 2명의 여성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때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조큰이랑 이런 게 지문 얘기가 있었는데 증거가 딱 발견이 돼요. 이 조큰 발자국. 네, 워싱턴 지문? 네, 워싱턴주에서 발견됐던 그 시신의 현장에서 지문하고 조큰이 발견되고 또 그때 경비업체에서 그 주변의 경비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이 비안치가 범인으로 특정이 됩니다. 범인으로. 네, 그래서 이 사람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법이 이상하다 보니까 그 LA 쪽에도 혹시 이거 사건 연관된 게 아니냐. 지금 우리 두 건 해결한 거하고 그 이전에 났던 거하고 연관 안 됐냐 그래서 공조되는구만요. 네, 그래서 LA에서 왔다 보니까 네. 맞는 거예요. 비안치가 범인인 거네요. 네, 근데 이 그 워싱턴주에 했던 사건은 비안치만 했는데 이 LA에 있었던 사건은 사촌이었던 안젤로 부오노예요. 하고 부오노하고 같이 범행을 공범으로. 네, 공범으로 범행을 해서 비안치가 같이. 네, 둘이 부오노. 10 피해자에 대해서는 같이 공모를 했던 공범. 거고 그 워싱턴주에서는 온 다음에는 비안치 단독범. 네, 단독범이었던 거죠. 근데 비안치가 잡히면서 행서수설해요. 나 기억이 안 난다. 전혀 기억 안 난다. 네. 이게 나 아니다. 나 종종 기억 상실이 오는데 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난 기억이 없다. 내 안에 아무래도 다른 인격이 있다는 거죠, 결론은. 네, 그러면서 다중 인격을 주장을 합니다. 그때 그 다중 인격을 판단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면이거든요. 자기 최면. 네, 그래서 체면도 해보고
그 이제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안치의 변호사 측에 범죄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이 또 있고 경찰 쪽에 또 범죄심리학자들과 또 같이 이렇게 대립되는 범죄 심리학자들이 양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비안치가 과연 다중인격이냐. 다중인격이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분명히 그럼 다중인격이지라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세 가지의 인격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안치한테서 세 가지 인격.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세 명의 인격인 거예요. 사람 수로 따지면. 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래 케네스 비안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케네스, 그러니까 본인 네, 케네스. 그다음에 스티브. 이건 만들어진 이제 가공의 그 인격. 네, 빌리. 빌리. 그래서 죽인 사람은 누구냐? 스티브. 스티브. 스티브가 정신분열증과 편집증을 갖고 있고 매우 폭력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 비안치가 실제로 13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부터 아니 본명은 케네스였자고 그랬죠. 네, 케네스 케네스. 비안치인데 그러면 케네스 비안치는 아니고 네, 가공의 인격, 다른 인격 스티브가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인격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스티브는 13살 때부터 자기한테 나왔던 인격이다. 아, 네, 뭐,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안치 쪽에 그 정신 그 분석학자들 그렇다 여기는 진짜 다중인격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스티브가 했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 게 누구냐면 예. 대단합니다 형사님들. 형사가 어떻게 발견을 했죠? 체면 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도 CCTV가 있다 보니까 녹화하는 것들을 이제 형사가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인격이 나왔을 때는 자기 인격에 대해서는 보통 아이라고 표현하는 아이, 그렇죠. 자기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아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그걸 경험했고라고 했는데 은연중에 얘기를 할 때 그 애가 그렇게 얘기했어. 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스티브라는 인격이 나왔으면 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네. 아이가 돼야 되는데 히라는 지칭을 한 거죠. 히 해버린 거구나. 네. 그때 모니터링하던 형사가 네. 이건 거짓말이구나. 네. 생쇼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이 사람은 다중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또 그 이유가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경찰 측에서도 이 비안치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약간 인격이 실제로 다중인격은 인격이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다라는 말을 흘렸다는 거예요. 3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를 만들었구나 또 본인이. 그때 만들어낸 게 빌리. 아하. 그러니까 케네스, 스티브, 빌리. 네. 그러니까 빌리는 형사가 야 다중인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3명의 인격이 있어야 돼 하고 툭 던지니까 그때 조사받을 때까지는 2명의 인격을 얘기하던 놈이 순식간에 빌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빌리라는 인격을 하나 더 가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형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정수사했는데. 네, 맞아요. 급조를 한 거예요. 뭔가 흘렸던 거죠. 그 박사가 오원 박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살짝 흘린 거죠. 그러니까 빌리를 순식간에 이놈이 만들어낸 거네, 비안치가. 네. 그리고 실제로 비안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비안치가 습관적인 거짓말쟁이, 옛날부터 거짓말을 완전 굉장히 거짓말쟁이.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중경역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비안치의 과거가 다시 조명이 되는데요. 오케이. 그 비안치가 과거에 심리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상담사 역할로 자기 가장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전문가네요. 네. 나름. 그리고 실제로 경찰관도 사칭한 적이 있었고. 아이고 이건 뭐.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적 지식도 있었고 거짓말도 굉장히 잘했었고 수사 기법도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했던 것들이 이제 재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넌 절대 다중인격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종신형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종신형 받았습니까? 네. 결국은 아이 해야 되는데 히 하는 바람에 걸려버렸네요. 네. 그리고 혹시 불안하니까 한 명의 인격을 더 만들어내고. 그게 빌리. 네. 예, 그게 이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뭐 전문가들 많아가지고 이거는 설명 이제 드려야 되겠는데 24개 아이덴티티. 네. 예, 이제 빌리 밀리건 사건이죠. 네. 이거는 이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빌리 밀리건은 원래 본명이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이에요. 네, 네.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인데 55년생이에요. 네. 그리고 2014년도 12월 12일 날 죽었습니다. 네. 미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1977년도에 이 체포돼요. 네. 혐의는 여러 차례의 강간과 무장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범죄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1978년도에 이제 다중인격 해리성 정체장애 정신질환자 해가지고 78년도 그 다음에 무죄 받거든요. 네. 그러면 그 무죄가 이제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 설명 들어갈 거고요. 이 사람의 일대기가 91년도 그 23개 아이덴티티 영화 그 실존 인물이에요. 네. 이 사람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알 겁니다.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영화에서 다중인격을 다뤘을 때 거의 기본이 되는 네. 그 모델이 다 이 24 아이덴티티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24개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텐데 실제로 밀리건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주 서클빌에서 맞습니다. 서클빌이에요. 네, 교수님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오하이오주 서클빌에서 어머니 도로시하고 아버지 딕 조나스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혼하죠 부모가.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 밀리건 빌리를 데리고 마이애미로 가가지고 마이애미에서 유태인 출신 개그맨 조니 모리슨이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니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59년도에 자살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오하이오주 서클빌로 빌리를 데리고 엄마가 옵니다. 네.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 5살 때인데요. 최초의 제2인격인 크리스틴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네요. 네. 그때 5살 때. 크리스틴은 여자예요. 예,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틴이라는 이제 인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는데 크리스틴 되게 어린 아이예요. 혼자 웅크려져 있는 아이라고 이제 표현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그때 당시에 웅크려져 있었던 밀리건, 소외되어 있었던 밀리건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인격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뭐 3명 정도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네. 무명소년, 크리스틴, 숀 뭐 3명 정도 만들었고 64년도에 양부 뭐 찰머 밀리건 이제 이 사람이 성적 학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24개의 인격 분산이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왜 근데 앞에 있었던 그 비안치는 아니 인정이 안 되는데 이 밀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중인격으로 인정이 되지라고 얘기했을 그러니까요. 때 실제로 그 인격마다 손 쓰는 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맞아요. 형태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뭐 언어 같은 경우도 배운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구사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성격 자체가 다 변한다든지 이런 실제로 종교라든지 신념 자체가 네. 면담을 해봤는데 다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무장강도 강간죄로 그 구속이 됐을 때 변호사가 심리 검사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 급성 조현증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이 변호사 측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컬럼버스 정신병원 센터에서는 다중인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거 가짜 연기하는 거 아니야?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의심하죠. 네. 그래서 갖가지 검사합니다. 네. 취조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고 발견되는데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와, 이 사람이 거의 뭐 경이로운 정도. 네, 거의 초능력 단계인 거예요. 이겁니다. 이 사람은 빌리 밀리건은 고졸중퇴예요. 네. 고졸중퇴인데 아서라는 사람의 인격을 받았을 때는요. 아랍어하고 아프리카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거예요. 네. 아서가 됐을 때는 아랍어, 아프리카어 막 이런 거를 막 말을 하고 수학, 물리학, 의학 뭐 이런 것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또 레이건이라는 다른 인격을 이 사람이 받았을 때는 크로아티아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한답니다. 네. 이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톰이라는 인격으로 갔을 때는 전자제품을 처리하는데 기가 막히게 조립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빌리 밀리건이. 연기로서 소화해낼 수 없는 그렇습니다.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성 정체감도 계속 그 인격이 바뀔 때마다 어느 때는 여자였다 어느 때는 남자였다.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여자였을 땐 정말 여자처럼 행동을 해버리고요. 뭐 이성애자였다가 동성애자였다가 이런 식으로 너무나 일관된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진짠가라는 의심을 정말 갖게 되면서 아예 또 진짜 관찰하려고 아예 정신병원까지 이제 맞습니다. 이 사람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넣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네. 관찰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해리성 정체장애가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석방하죠. 네. 무죄로 석방을 했는데
이 사람은 91년도에 영화 감독돼요. 네.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뭐 스토미 라이프 프로덕션 운영하면서 제작사까지 하고요. 96년까지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다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 이 컬럼버스시 요양원에서 암으로 59세에 사망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도 준비했겠지만 아서 인격, 레이건 인격, 토미 인격 하면서 초능력적인 네. 평소에 빌리 밀리건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유창한 외국 언어를 아프리카어까지 막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니까 이거는 인정을 받은 거로 기록이 됐죠. 실제로 그 밀리건을 그 인격들을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요. 처음에 발견됐던 인격체 10개들. 자기네가 유년 시절에 만들었던 크리스틴이라든지 션이라든지. 네, 톰이라든지 이런 캐릭터가 있고요. 이 그 범죄를 저질렀던 밀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리건, 범죄자들, 그 범죄자들의 성향을 보이는 또 군이 있어요. 그 군이 13군 정도 되고요. 하나가 티처라고 해요. 실제로 티처는 통과라는 거죠. 네, 이 캐릭터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는 캐릭터고 그것을 통합하는 캐릭터기 때문에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그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이죠. 티처라는 인격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총 24개 인격체라고 하는데 아까 교수님 다 얘기했듯이 너무 달라. 나이도 달라요. 다 달라요. 네, 실제로 어린아이도 붙어 있어요. 한 애는 또 기머거리예요. 아예 안 들린다라고 진짜 실제로 안 들리는 것처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반박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실제로 밀리건을 만났을 때는 다중인격이라고 다들 믿게 되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밀리건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 다중인격. 24개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10년 후쯤에 병동에서 생활을 했을 때 치료가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것이 뭐 그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 조사가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렇습니다. 행동이 또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진짜 현재서도 미스테리로 많이 남아 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 그리고 실제로 육체뿐만이 아니라 언어 능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능적인 부분에까지 변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변할 수 없는 게 성격적 요소인데 성격적 요소도 너무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구 대상이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다중인격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유독이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인물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빌리 밀리건 사건은 뭐 우리 범죄학을 다루는 사람들에서는 이건 뭐 유명한 사람이고 사건이니까요. 이거는 영화 아까 얘기했지만 23, 23 아이덴티티 이게 2017년도에 나왔죠. 나이트 샤말란 감독 유명하죠. 네. 샤말란 감독 제임스 맥어보이 케빈을 나오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서. 케빈이 이제 빌리 밀리건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이 영화는 뭐 범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그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 그건 뭐 궁극적으로 흉내냈고 아닌 거예요. 비디오에 탐닉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흉내낸 것 같습니다. 네. 계획 범죄를 해놓고.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인격들이 서로를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기억하지 그렇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저 인격을 한 사람은 다 알고 모든 그 인격을 다 알고 있는 게 아까 티처 같은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정신의학과나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다중인격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평균 6년에서 7년 정도는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게 파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 경우는 10년 빌리 밀리건은 10년 관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다중인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것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규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학교에서는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다중인격이라는 쓰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해리성 장애,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분열이 되어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그 해리성 장애 다중인격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참 동안도 이 사건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 인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책임 조각 사유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아마 정말 빌리 밀리건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빌리 밀리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저는 보여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4개의 인격을 한 사람이 연기로 통제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배우지도 않은 그 크로아티아어, 아랍어, 아프리카를 구사하고 이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빌리 밀리건이 다중인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궁금성보다 이 사람의 뇌의 활성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77년도고 2000 초반기에 그리고 한참 동안 뭐 소재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그리고 개인을 연구한다라는 건 동의 없이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이 사람의 뇌의 활성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학자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궁금해요. 그거 음. 그 뇌 형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남았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은 듭니다. 네. 예. 오늘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을 하면서 그 아이덴티티 다중인격까지 우리가 좀 다뤄봤습니다. 뭐 이런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마디 아니라 10마디라도 하세요. 다중인격이 생기고 해리성 장애가 생기는 것조차도 본인의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의 의지고 통제를 놔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빌리 밀리건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해방시켜고 놓아준다라는 개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떤 다른 인격을 만들어내고 어떤 자기 도피한다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뚫고 나가는 또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자기만의 세계로 빠지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상담 뭐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네, 다 했습니다, 교수님. 다 했어요? 네. 예. 오늘 고생했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